야, 너 덕분에 우리 엄마 암 걸렸어. 3천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줄 알아. 안 주면 내 직장 동료들한테 다 뿌릴 거야. 이혼녀가 시어머니 죽어가는 거 방치했다고. 전신우이가 회사 로비 의자에 드러눕듯 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가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맘카페에 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전신우이는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어요. 그런데 전신우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순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서류를 검토하며 커피 한 모금을 넘기던 참이었죠. 3년 전만 해도 이런 오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제 이름이 적힌 사무실에서 제 의뢰인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그냥 끊습니다. 스팸이거나 보험 권유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귀찮은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비릿한 전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나야. 오랜만이지. 오랜만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목소리가 다시 들릴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전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름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팔러 나온 사람처럼 능청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투가 예전과 똑같아서 오히려 속이 메스꺼렸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 암이래.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비에 치료비에 3천이 급하게 필요해.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귓속으로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창턱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전신우이는 제가 침묵하자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췄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승낙한 것처럼 계좌번호를 불러줄 준비가 된 사람처럼 굴었어요. 우리 이혼한 거 알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신우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너 때문에 화병 난 거잖아. 도리는 도리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직 후 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옮기고 개인 SNS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번호까지 알아냈다는 건 저를 추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통화 시각과 내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이런 기록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전시가 사람들은 말을 바꾸는데 선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날짜, 시각, 발언 내용, 당시 제 상태까지요.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서 나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바깥에 전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걸친 채 팔짱을 끼고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디 잘 나가는 회사의 임원처럼 보였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선글라스를 벗으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반가운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직접 왔어. 전화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전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 전에 저였다면 이미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 말 없어. 짧게 말하고 옆으로 비켜 걸으려 했습니다. 전신우이가 팔을 뻗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주변 직장인 몇 명이 걸음을 늦추며 흘끔거렸어요. 전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어요. 할 말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할 말이 없다고? 전신우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로비 안으로 성큼 발을 들였습니다. 저는 보안 데스크 쪽으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보안 요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혼했다고 다야? 우리 엄마가 저 여자 때문에 화병 나서 암 걸린 거라고. 전신우이의 목소리가 로비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오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보안요원 2명이 전신우이의 양쪽 팔을 잡고 유리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신우이는 발을 질질 끌면서도 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조강지처 코스프레는 다 어디 갔어? 시어머니 죽어가는 거 보면서 뭘 그렇게 태어내.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로비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전신우이가 주차장 쪽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등 뒤에서 동료 직원 하나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은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로비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시각, 장소, 목격자 수, 전신우이의 발언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자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닉네임을 쓴 게시글이었지만 직장명과 직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암 투병 중인데 이혼했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며느리. 본인 커리어 쌓을 때는 시댁 등 뒤에서 뒤를 봐줬으면서 잘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나 봐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직장 익명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근무 부서까지 특정한 내용이었어요. 댓글에는 저를 욕하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시각은 로비 소동이 있던 날 오후 3시 이후였어요. 전신우이가 주차장에서 나가자마자 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각 게시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주소창 URL과 게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했어요. 파일명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PDF로 변환했습니다. 총 12개의 파일이 폴더에 쌓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찾아 메모 옆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금방 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첫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파일들을 훑어보더니 꽤 잘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잘 준비됐다는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그만큼 제가 오래 당해왔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는 건 요즘도 불쑥불쑥이었어요.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전시어머니 집 특유의 오래된 된장과 습기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결혼 첫 달이었습니다. 전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저를 불러앉혔어요. 차 한 잔을 내밀며 살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돈 관리하다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월급 통장 정리를 대신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각 결혼한 세댁이라 시어머니 말이라면 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잠깐이면 된다며 정리해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한 달이 지나도 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전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네가 토를 달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습니다. 토를 달았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가 예민한 거라고, 배려를 몰라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시어머니는 제 월급을 당연하게 관리했습니다. 저는 매달 전시어머니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친구에게 밥 한 끼를 사도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생활비는 항상 모자랐어요. 왜 모자라는지 물으면 살림이 그렇지 뭐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제 월급이 전신우이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전신우이가 명품백을 들고 나타난 날을 기억합니다. 시댁 거실에서 전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새 가방을 꺼내 보이며 깔깔 웃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힌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신분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둔 줄 알았습니다. 서랍을 몇 번이나 뒤졌지만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딘가 두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대출 상환 안내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편물을 들고 전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전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가 급했나 보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게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지, 그러니 넘어가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예민한 거야. 왜 가족을 그렇게 봐? 그 말에 저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 집의 공기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예고된 일이었어요. 전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늘었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전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금이 풀린 채로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화면을 건드렸어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였지만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화면을 몇 장 찍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전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잠시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안에서 잘했어 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딱 멈췄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 남편은 서류를 보고 잠깐 멈추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의 제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그날 제가 가지고 나온 것들을 생각합니다. 전 남편의 메시지 화면 사진, 대출 우편물, 그리고 이름 없이 쌓아둔 기억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3년 뒤 쓸모가 생길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 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증거 목록 재정리 내일 오전 중으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돌아온 날 오후였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수신인 없이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었다며 꼭 연락해보라고 했다고 전해줬어요. 번호를 보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결혼 생활 당시 시댁 근처 은행에서 마주쳤던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떠올랐어요. 항상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자신이 이 전화를 해도 되는 건지 한참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했어요.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직원은 몇 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 전신우이가 대출을 신청하러 왔던 날이었어요. 서류를 검토하다가 인감증명서의 필체와 인감 모양이 어딘가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대출은 그냥 처리됐어요. 그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당시 창구 CCTV 영상을 별도로 보관해뒀다고 했습니다. 은행을 그만두면서 챙겨 나온 복사본이었어요. 위조 서류 원본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평평하게 유지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흘 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직원은 종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CCTV 영상이 담긴
USB와 당시 대출 서류 복사본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에 찍힌 도장은 제 것이 맞았지만 증명서 발급 날짜가 제가 발급한 적 없는 날짜였어요. 전신우이가 어딘가에서 빈 서류를 구해 직접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 덕분에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거라고요.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고 이틀이 지난 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밖에 찾아온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약 없이 온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약간 비틀어져 있었어요. 의자에 앉으면서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전 남편은 처음에 둘러댔습니다. 누나가 좀 무리한 건 알지만 엄마가 아픈 건 사실이라고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아지고 날카로워졌어요. 재혼 상대 쪽에서 알면 안 되는 거 있어. 그쪽 집안이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 전 남편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나한테 병원비 일부만 줘. 그러면 다 정리돼. 안 그러면 내 직장에 소문 낼 수도 있어. 저는 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3년 전이었다면 그 눈빛에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돌아가.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을 향해 걷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후회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방금 전 대화를 녹취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음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이건 습관이었습니다. 낯선 방문객이 오면 항상 켜두는 습관이었죠. 수첩을 펼치고 전 남편의 발언을 옮겨 적었습니다. 협박, 회유, 소문 유포 시사. 세 줄로 정리됐어요. 변호사에게 보낼 자료 목록에 녹취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 이름이 전신우이의 SNS에 올라와 있었어요. 꽃다발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병원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병원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그 병원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오후에 답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해당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낸 내용이었습니다. 그 병원은 입원실이 없는 정형외과였어요. 무릎과 허리 물리치료를 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암 수술은커녕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전신우이가 저에게 청구한 병원비 영수증 사본도 넘어왔습니다. 맘카페에 글을 올릴 때 캡처 화면에 같이 올린 것이었어요. 영수증 위에 적힌 진료 항목을 보니 무릎 물리치료와 파스 처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금액란에는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손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영수증 사본을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전신우이가 병원비 영수증을 손으로 고쳐 저에게 청구하고 그 돈으로 사채 이자를 갚으려 했다는 정황이 하나씩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기였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번에 여러 건을 묶어서 넣을 수 있겠다고요.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짧고 단호하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앙상해 보였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출력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접수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건넬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고소 항목은 4가지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사기 미수, 명예훼손이었어요. 변호사는 각 항목마다 증거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 위조 서류 원본, 맘카페와 익명 게시판 캡처본, 병원비 영수증 대조 자료까지 빠진 것이 없었어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깐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접수증을 건네줬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접수 완료 문자를 보내고 하나를 더 보냈어요. 전 남편의 회사 법무팀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2가지가 담겼어요. 결혼 생활 당시 전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는 사진과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사무실에서 협박을 가한 당일 녹취 파일 사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날 사무실에서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법무팀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전 남편의 회사 생활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팀이 내용 증명을 수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더 지났을 때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2통이 왔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재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예식장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예식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신부 측 부모에게 서류 봉투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전 남편의 외도 당시 사진 출력본과 전 남편 급여 압류 통지서 사본이었습니다. 급여 압류는 전신우이의 명의 도용 대출건으로 제가 신청해 둔 것이었어요. 아직 처리 중인 건이었지만 신청서 접수 확인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식이 중단됐다고 했어요. 신부 측 아버지가 봉투를 열어보고 자리를 떴고 신부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하객들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장부 하나가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변호사가 전해줬어요. 외도 사실과 법적 분쟁이 겹치면서 회사 측에서 먼저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팀장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저를 협박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 협박이 모든 것을 앞당겼습니다. 전신우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환 통보가 나간 날 전신우이가 변호사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어요.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신우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경비 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이었어요. 재건과는 별개로 회사 측에서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가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SNS에 올라왔던 명품 사진들, 호캉스 사진들의 출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전신우이는 본인 돈으로 그 생활을 유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신우이가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던 즈음이었습니다. 전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있다고만 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전시어머니는 건물 앞 화단 옆에 서 있었어요.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단추를 잘못 끼워 한쪽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 바닥에 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인 몇 명이 발걸음을 늦추며 쳐다봤어요. 전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딸 좀 살려줘. 제발 합의해줘. 저는 전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눈 아래가 부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외도 앞에서 제 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요. 전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 기억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전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층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신우이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방청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은 권고사직 이후 재취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위약금과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막노동판을 전전한다는 말이 돌았어요.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전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건너들었습니다. 낡은 빌라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딸은 수감 중이었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쓰렸냐고 누가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받아낸 배상금은 전액 기부했어요. 그 돈이 제 통장에 머무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여행사도 없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제 카드로 직접 결제했어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 인생의 쓰레기를 완벽히 치웠습니다.